최근 대한민국 최대 관심사이자 걱정거리가 있죠. 바로 부동산 가격인데요. 집값이야 원래 오르고 내리고 하는 거지 뭘 새삼스럽게 얘기하냐 싶으실 수도 있는데, 요새 코로나19, 금리 상승, 거래 절벽, 환율 상승 등등 정말 여러 가지로 안 좋은 이슈들이 마구마구 빵빵 터져주면서 부동산 가격이 가파르게 폭락을 하고 있죠. 원래 모든 자산 가격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거지만 이번 하락은 심상치 않아요. 속도도 너무 빠르고요. 2022년에만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이 3.43% 하락했는데요. 1998년 이후 24년 만에 가장 큰 하락폭이라고 하죠. 이렇게 엄청난 폭락을 겪으며 일부 사람들은 그만큼 부동산 가격에 껴있던 거품이 터진 거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부동산 가격이 미친 듯이 올랐기 때문이죠.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금리가 이렇게 높진 않았어요. 코로나의 여파로 경제를 살린다며 금리를 낮추고 시중에 돈을 많이 풀었거든요. 자영업자들에게는 조금이라도 더 버틸 수 있도록 대출을 내주기도 하고 국민들에게는 지원금을 나눠주기도 했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푼 돈이 죄다 부동산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부동산을 사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자연스럽게 집값이 껑충 뛰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가격이 뛰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투기의 목적으로 집을 사기 시작했고요. 투기로 과열된 집값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대출 이자가 예전 같지 않아요. 2021년 2% 중반이었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2022년엔 5%가 넘었거든요. 집이라는 게 살려고 하면 대출을 낄 수밖에 없는데 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 내서 집을 샀던 영끌족부터 부동산으로 돈을 벌던 투기 세력까지 버티기가 힘들어졌어요. 내야 하는 이자가 2배로 뛰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샀던 부동산들을 다시 매물로 던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문제는 전부 팔려고만 하지 사려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집값이 떡락을 하기 시작했죠. 정부에서는 단기간에 금리를 다시 낮출 기미가 보이지 않고 이러한 상황에서 매수 심리도 굳어버려서 집값이 다시 오르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죠. 최근엔 IMF에서 한국을 직접 언급하며 한국 부동산은 폭락할 것이라고 얘기했죠. 대놓고 우리나라 부동산에 거품이 껴있다고 경고를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나라가 있죠. 바로 일본. 일본은 이미 30년 전에 이 엄청난 부동산 버블을 겪고요. 30년이 지난 지금도 이 버블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나라예요. 일각에서는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이 일본을 따라가고 있다며 경고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버블 선배, 일본의 부동산 버블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고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버블이라고 하면 간단하게 본래의 가치보다 더 부풀려지는 걸 말하죠. 앞서 말씀드린 우리나라 부동산에서 보셨던 것처럼 단순히 가격이 오를 것 같으니까 물건을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고요. 사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실제로 물건이 점점 비싸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가격이 오르니까 사람들은 또 사는 거고요. 무한 반복이에요. 일본의 전성기였던 1980년대로 가보면 일본은 수출 기업들이 돈을 엄청나게 벌고 있었어요. 당시 일본 제품들이 다른 나라 제품들에 비해 저렴했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품질 좋은 소니 전자제품과 도요타 자동차가 시장에 들어오니까 전 세계 사람들은 값싸고 품질 좋은 일본 제품들에 열광했죠. 그렇게 수출로 돈을 많이 번 일본 기업들은 벌어들인 돈으로 투자 시장에 뛰어드는데요. 버블이 피크를 찍는 1989년도에는 투자 시장에 흘러들어간 기업의 자금이 무려 60조 엔까지 늘어나게 됐다고 하죠. 이렇게 흘러나온 돈들이 투자 회사로 들어가고 그 투자 회사는 일본의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했죠. 그렇게 일본의 투자 시장의 자금들이 죄다 부동산으로 들어가면서 부동산에 엄청난 거품을 만들어냅니다.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것은 부동산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는 소리니까요. 그리고 그 거품이 정점으로 찍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바로 일본의 금리 인하입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하지 않으셨나요? 보통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오르면 금리를 올려서 집을 더 못 사도록 대출을 막아야 하잖아요. 근데 왜 반대로 금리를 내린 걸까요? 그 원인은 다름 아닌 미국에 있었습니다. 아까 일본 제품들이 세계 시장에서 무척 싸게 판매되었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러다 보니 미국 입장에서는 일본이 눈에 거슬릴 수밖에 없었어요. 일본 제품에 밀려 미국 제품이 안 팔리니까요. 그래서 미국은 일본을 뉴욕의 플라자 호텔로 불러서 한 소리 하는데요. 지금 일본 제품이 너무 싸서 우리 물건을 안 사더라고. 그러니까 일본 제품 가격 좀 많이 올리자 라고 합의를 해버린 거죠. 이게 그 유명한 플라자 합의입니다. 사실 이 플라자 합의라는 게 엔화 가치와 달러 가치의 변화와 같은 내용이 있긴 한데 다 설명하자면 너무 복잡해지니까 한마디로 미국이 일본 제품의 가격을 올렸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일본 기업들 이제 돈 그만 벌어 라는 말이랑 같거든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미국이라는 큰 형님이 그렇게 하라는데. 자, 그런데 이게 도대체 금리 인하랑 무슨 상관이 있나 생각하실 텐데요. 본격적인 문제는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플라자 합의 이후 가격이 비싸진 일본 제품들은 미국 시민들에게 외면받기 시작하는데요. 그러면서 자연스레 수출로 먹고 살던 일본 기업들이 줄줄이 도산하기 시작하죠. 기업들이 그동안 대출로 사업을 확장시켰는데 수출이 안 되니까 이자 내기가 너무 힘들어졌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일본은 기업을 살리기 위해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기업들이 너도 나도 죽어나가고 있으니까 일단 싼 이자로 돈을 빌려줘서 기업을 어떻게든 살려보자는 취지였답니다. 하지만 모든 건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설비 투자나 연구개발에 쓰라고 대출을 풀어줬더니 기업들은 그 돈으로 곧장 부동산과 주식에다가 투자를 해버렸던 거예요. 아무래도 기업 입장에서는 플라자 합의 이후 그동안의 손실이 크다 보니 손실을 빠르게 회복하려면 부동산에 투자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던 거겠죠. 부동산은 아직도 미친 듯이 오르고 있었으니까요. 이렇게 부동산의 거품이 점점 더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애초에 기업들이 받는 대출은 개인이 받는 대출이랑 규모부터가 달라요. 말 그대로 천문학적인 금액이 부동산 시장에 흘러 들어갔다는 소리죠. 그렇게 일본의 부동산 거품은 정점을 찍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미친 듯이 오른 것은 부동산 가격뿐만이 아니었는데요. 부동산이 오르는 만큼 주식 가격도 말도 안 되게 올랐어요. 기업들이 대출받은 돈으로 부동산을 사는 족족 가격이 오르니까요. 재무적으로 봤을 때 기업들이 돈을 잘 벌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일본의 투자자들이 봤을 때는 기업의 가치가 높아진 것처럼 보이는 거죠. 물론 기업의 실제 가치는 속빈 강정이었지만 말이죠. 그리고 금리가 이렇게 낮아져 버리니까 기업뿐만 아니라 개인들도 싼 대출 금리를 활용해 부동산 투자에 나서게 되었어요. 대출은 더 많이 해주고 금리는 낮아지고 집값은 계속 오르는데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이젠 모든 국민이 부동산에 투자하는 대부동산 시대로 접어들게 됩니다. 또 당시 일본은 주택을 담보로 잡으면 집값보다 20%를 더 대출해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출을 받을 때 담보로 거는 집의 가격이 1억이라면 그 가격의 120%인 1억 2천을 해줬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주택담보대출은 아무리 많이 받아봤자 70%밖에 안 해준다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했던 걸까요? 사실 은행 입장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워낙 가파르게 치솟다 보니 오히려 집을 담보로 잡고 있는 게 훨씬 더 이득이거든요. 1억 2천만 원을 빌려줘도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집값이 2억을 넘겨버리니까요. 채무자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앉아서 8천을 버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은행에서도 기업과 개인들을 상대로 미친 듯이 대출을 해줬던 거죠. 그렇게 저렴한 금리와 막강한 대출을 바탕으로 기업들과 개인들은 주택을 마구 사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대출을 받아서 산 집을 담보로 또 대출을 받아서 또 집을 샀고요. 대출집, 대출집, 대출집이죠. 그게 가능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사는 집마다 계속 가격이 올랐으니까요. 그냥 말 그대로 대출을 받기만 하면 돈복사가 되던 시절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 시기에 일본은 급이 다른 사치를 부렸습니다. 일단 이 당시 신입사원이 연봉부터가 무려 1억이었다고 해요. 80년대에 1억이니 엄청 큰 돈인데 지금으로 환산하면 10억 정도 되는 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신입사원 연봉이 10억인데 정작 취업 준비를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고 합니다. 왜냐고요? 그냥 대출을 받아서 부동산을 사면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는데 누가 일을 하고 싶겠어요? 아무도 안 하죠. 그러다 보니 기업의 인사 담당자들은 대학생들에게 뇌물까지 줘가며 회사에 데려왔다고 해요. 인사 담당자들이 대학생들에게 비싼 밥도 사주고 비싼 술집에 데려가 최고급 술로 극진한 대접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접대하던 술 중엔 한 병에 4천만 원짜리 술도 있었다고 하니 어느 정도로 회사에 돈이 넘쳤고 얼마나 구인난에 시달렸는지 알 수 있죠. 그리고 이 시기에 가장 돈이 많은 사람은 당연하게도 부동산업자였는데요. 당시에 고급 술집을 가면 부동산업자들밖에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고 해요. 그리고 이 부동산업자들이 술집에 오면 제일 많이 하던 게 돈자랑이었습니다. 종업원들에게 돈을 뿌리기도 하고 심지어 10억짜리 가게까지 선물로 줬다고 해요. 그냥 동네 술집에 술 마시러 갔다가 오늘 처음 보는 마음에 드는 종업원에게 10억짜리 가게를 선물한 셈이에요. 거기에다가 최고급 자동차와 아파트까지 선물로 사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정도로 돈이 썩어나게 많았던 부동산업자들은 급기야 해외 랜드마크까지 사들였다고 하는데요. 그 대상은 미국, 그리고 미국의 자존심이라고 불리우는 록펠러 빌딩. 버블의 정점을 찍던 1989년 일본의 미쯔비시 부동산 회사는 이 록펠러 빌딩을 사버립니다. 매입 비용은 2,200억엔, 우리나라 돈 2조 2천억 원에 해당하는 금액이죠. 버블 시절의 일본의 돈잔치를 얘기하자면 영상 한 편으로는 부족할 정도일 거예요. 이 당시 도쿄의 땅을 팔면 미국 땅 전체를 살 수 있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였으니 어느 정도였는지 감도 잘 안 올 정도죠. 자, 이 정도로 거대하게 거품이 껴버린 일본의 부동산 시장. 그런데 거품은 언젠가는 꺼지기 마련이죠. 어느 순간 부동산 가격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올라버리자 일본 정부가 부랴부랴 나서게 됩니다. 진짜 이러다 큰일 나겠다 싶은 거죠. 일단 일본 정부는 급하게 내렸던 금리부터 올립니다. 회사 운영을 위해 쓰라고 돈을 풀었는데 그 돈으로 기업들은 부동산 투자에 열중이었으니까요. 더 이상 금리 인하는 무의미하다고 판단했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당시 일본 정부가 금리를 너무 빠른 속도로 무작정 많이 올렸다는 겁니다. 일본은행은 1989년 5월부터 1990년 9월까지 6%가 될 때까지 쭉 올려버리죠. 이러한 일본의 초고속 금리 인상은 이미 영끌에서 집을 산 사람들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는데요. 지금까지 납부하던 대출이자만으로
것만으로도 벅찼는데 이제는 2배 이상으로 내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원금은커녕 이자조차 내지 못해서 은행에 집이 넘어가 버리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생기기 시작했다고 해요. 상황이 이쯤 되자 영끌족들은 급하게 집을 내놓기 시작합니다. 어차피 집을 가지고 있어봐야 이자도 못 갚고 은행에다가 다 넘겨야 하는 상황이니까요. 그리고 이 상황은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기업은 개인이 받는 대출이랑은 규모부터가 다르다고요. 천문학적으로 불어나 버린 대출이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그동안 어마어마하게 사놓았던 부동산들을 시장에다가 내다 팔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일본 정부는 신규 대출까지 전면 중단시켜버립니다. 더 이상 부동산 가격이 오를 건덕지조차 주지 않겠다는 소리죠. 이렇게 한꺼번에 엄청난 양의 부동산이 쏟아져 나오자 부동산 가격은 곤두박질 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로 폭락을 했냐면 1990년 1억 760만 원이던 20평짜리 도쿄 맨션 아파트 가격이 1994년에 5,800만 원까지 떨어졌답니다. 4년 동안 반값이 돼버린 거죠.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대출을 못 갚고 파산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늘어났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신용불량자로 전락해서 길거리에 노숙자가 폭증했습니다. 일본의 부동산 버블이 한순간에 펑 하고 터지는 순간이죠. 그런데 피해는 기업들과 개인들에게만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더 큰 문제가 있었는데 바로 은행입니다. 이렇게 폭락하는 부동산을 담보로 잡고 있는 주체죠. 이제 은행들은 담보로 잡고 있는 부동산을 모두 팔아도 대출해준 금액에 못 미치게 되었어요. 예전에는 10억 하던 아파트를 담보로 12억이나 대출을 해줬는데 이젠 그 아파트가 3억이 되었으니까요. 그렇게 결국 1994년부터 일본의 금융기관들이 하나씩 파산하기 시작합니다. 은행의 파산은 곧 나라의 파산을 의미하는데 정부에서도 이 상황을 그냥 두고 볼 수만은 없었겠죠. 그래서 이러한 은행의 연쇄 파산을 막고자 일본 정부가 정부 예산을 투입합니다. 무려 60조 엔, 우리나라 돈으로 600조 원에 달하죠. 물론 이 예산은 부동산 폭락으로 죽어나가는 국민들의 세금이었고요. 그렇게 일본의 화려했던 버블 시기는 막을 내렸습니다. 자, 이렇게 국가를 송두리째 뒤흔든 부동산 버블 이후에 일본은 아직까지도 완전히 회복을 못하고 있어요. 버블의 충격이 너무 심해서 정부에서 금리를 0%로 낮춰도 집을 산다거나 투자를 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면서 일본에서는 잃어버린 30년이라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버블의 여파가 30년이나 이어지면서 생겨난 말이죠. 실제로 버블 이후 30년 동안 급여가 동결된 회사도 많다고 해요. 30년 동안 월급이 안 올랐다고? 라고 의아해하실 수 있는데 사실입니다. 이게 참 연봉을 10억 줘도 일을 안 한다던 시절이 있었는데 상황이 완전 역전돼 버린 거죠. 이제 근로자들은 버블로 형성된 커다란 빚도 갚아야 하고요. 가족들과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직장을 유지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죠. 그래서 직장인들은 정리해고를 피하기 위해 임금을 올리지 않는 직장 문화가 생겼습니다. 월급 안 올려도 되니까 계속 다니게만 해달라 라는 거죠. 물론 임금이 안 오르니까 소득을 올리기는 더 어려워졌고요. 애를 낳아도 키울 수 있는 여력이 없어지죠. 자연스럽게 저출산으로 이어졌습니다. 또한 노인 인구의 비율이 올라가게 되면서 고령화에 접어들 수밖에 없었죠. 이렇게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들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일본 전체의 경제 활력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아직까지도요. 최근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도 격변의 시기를 겪고 있죠. 얼마 전까지 무서운 속도로 올랐던 부동산 가격이 지금은 더 무서운 속도로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거품이 꺼지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 이런 상황들을 보고 일본의 부동산 버블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본은 우리나라의 10년, 20년 뒤 모습이다 라는 말이 있죠. 일단 전반적인 국가의 모습들이 유사하다는 점이 가장 큽니다. 저금리 상황, 저출산, 고령화, 그리고 경제활동 인구도 감소하고 있죠. 심지어 고령화 속도의 경우 우리가 일본보다 빠르고요. 저출산의 경우 세계 신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앞서 일본의 버블을 가속화시킨 게 금리 인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의 부동산 가격도 기준금리가 낮을 때 버블이 형성됐답니다. 그런데 2020년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경기를 부양하겠다고 금리를 더 낮췄었죠. 그렇게 2018년 11월 1.75%였던 기준금리가 2020년 5월엔 0.5%까지 내려갔습니다. 아까 일본의 경우처럼 우리나라도 기준금리가 내려가니 낮은 대출금리를 활용해서 사람들은 부동산에 투자하기 시작했죠. 그렇게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대출을 받아서 부동산 투자에 열을 올렸고요. 계속 부동산 가격을 올려놓았죠. 일례로 저금리가 한창이던 2020년에 세종시의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무려 43.64%였죠. 주식 가격 아니고요. 아파트 가격이었습니다. 집만 샀다 하면 오르는 상황이었으니까요. 다른 지역들도 상승률의 차이만 있을 뿐 큰 폭의 상승을 보였죠. 그렇게 계속 오를 것만 같던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이었는데 2021년 말 미국이 금리를 다시 조금씩 인상하기 시작하면서 변화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적인 저금리 기조가 끝이 나기 시작했죠.
시작했죠. 세계 경제의 흐름이 금리 인상으로 방향을 틀기 시작했고 한국도 거기에 맞춰서 움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2021년 8월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0.25%를 올린 것을 시작으로 0.5%였던 기준금리를 2022년 11월 3.25%까지 점진적으로 올려놓았는데요. 기준금리가 이렇게 올랐다는 건 대출금리가 올랐다는 얘기가 되겠죠. 아까 일본의 경우처럼 대출금리가 높아지니까 대출을 풀로 받아서 집을 사겠다는 사람이 없어지고 가격이 계속 떨어지게 되죠. 이제는 21년 대비 반값 아파트가 속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 우리나라도 일본과 유사한 흐름을 보인다는 의견이 있죠. 반면에 우리는 일본과 같이 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의견들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일단 금리 정책을 적용하는 방법과 속도의 차이가 있다는 점이죠. 일본의 경우 너무 단기간에 금리를 큰 수치로 상승시켰잖아요. 그만큼 시장에서의 준비가 부족했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인상 전에 미리 시장에 시그널을 내보내는 액션도 없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점진적인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이미 시장에서는 금리가 계속 오를 것이다 라는 사실에 이미 어느 정도 대출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대출금을 일부 상환하는 등 어느 정도 준비를 할 수 있었죠. 특히 2021년도 8월에 코로나19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던 시기가 있었는데요. 당시 코로나로 인한 경기 침체로 다른 국가들의 경우 금리 인상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부동산의 거품을 막기 위해서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0.25% 전격 인상했죠. 만약 경기 위축을 피하기 위해 금리를 올리지 않고 그대로 놔뒀다면 우린 정말 일본과 같이 되었을 거라는 말이 많아요. 이런 식으로 한국은행은 버블 당시 일본은행과는 다르게 적절한 조치를 취해왔다는 평가가 있죠. 그리고 한국은 이미 1997년 IMF 외환위기를 경험했고요. 10년 뒤인 2008년에는 금융위기까지 겪었었죠. 그렇게 우리 국민들이 위기를 잘 헤쳐나갔던 경험을 통해 우리나라는 위기에 대한 대비가 상당히 잘 되어 있다라는 의견도 많습니다. 그 다음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얘기인데 일본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무려 120%였죠. 그러한 주담대 비율 정책이 버블을 더 키웠다는 말이 많은데요.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조금 달랐어요. 부동산 투기가 과열되었다고 판단하는 지역인 투기과열 지역의 경우는 주담대 비율을 최대 40%로 제한했고요. 40%라는 건 집값이 1억이라고 가정했을 때 4천만 원만 대출을 해줬다는 소리예요. 대출 가는 금액이 너무 적은 거죠. 그래서 투기과열 지역에 집을 사고 싶어도 대출이 너무 안 나와서 못 사는 경우가 많았죠. 그나마 부동산 투기가 심하지 않은 비규제 지역의 경우에는 주담대 비율을 70% 정도로 한정했고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이러한 우리나라의 부동산 정책들이 거품을 더 크게 키우지 않게 했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본의 부동산 버블 형성 과정과 붕괴, 그리고 우리나라가 일본의 전철을 밟을까? 라는 말들에 대한 내용도 정리해보았습니다. 사실 위에서 언급한 의견들 말고도 우리나라는 일본처럼 잘 살아본 적도 없다라는 의견도 있고요. 우리나라 대출 규제가 집값 상승을 더 부추겼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일본은 세계 최고 경제대국이었던 적도 있고 잃어버린 30년이 되었다고 해도 아직까지 GDP 기준 세계 3위의 경제대국인데 우리나라랑 비교할 수준이 아니다라는 의견도 있죠. 일본은 버블 시절 해외 채권과 실물 자산에 많은 투자를 해놓았고 심지어 기축통화인 엔화를 보유한 국가이기 때문에 아무리 경기 침체를 오래 경험해도 잘 버틸 수 있는 거다라는 주장도 있죠. 우리나라는 같은 상황이 와도 일본보다 더 위험해질 수도 있다는 건데요. 전문가들은 이러한 일본 경제 버블과 우리의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본을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 일본의 실수들과 실패를 통해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준비를 하고 대처해야 한다는 얘기죠. 일본이 잘했던 부분은 정면교사 삼아서 우리나라에 적용할 필요도 있고요. 일본이라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콕 붙어서 가장 오랜 시간 함께 해온 국가이자 애증의 국가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유사한 문화가 많습니다. 실제로 일본의 강제 점령기를 오랜 시간 경험하면서 일본의 많은 문화들과 정책들이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끼쳤죠. 전문가들의 말처럼 우리의 10년 뒤, 20년 뒤가 일본의 모습이라면 일본이 했던 실수를 우리는 반복하지 말아야 할 것이고 일본의 사례를 토대로 우리는 이 위기를 잘 헤쳐나가야겠습니다. 일본 버블 시절의 기본적인 얘기는 여기에 있으니 궁금하시면 카드를 눌러주세요.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지식세포의 궁금세포였습니다. 감사합니다.